이제는 지방시대 글로컬 유니콘을 키우자 제주편으로 만나게 된 머니투데이 김태형 기자입니다. 오늘 제주 창업 생태계에서 핫하신 분들 모셨는데요. 우선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노리스 공동대표 김종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병선 센터장입니다. 우선 모노리스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센터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각자 한 번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모노리스는 새로운 놀이 문화, 놀이 경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테마파크의 좀 새로운 장르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스페이셜 게임 파크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스페이셜이 스페이스 공간의 형용사형인데, 그래서 현실 공간에 새로운 어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파크를 만드는데, 그 공간이 현실에서 머무르지 않고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가상까지 확장되는 그런 형태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셜 게임 파크를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구현한 게 제주도에 2020년에 오픈한 9.81 파크. 네, 그래서 거기는 그래비티 레이싱이라는 중력을 활용한 그런 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파크고, IT 기술을 써서 고객들의 경험들이 유저들끼리 서로 연결되고 도전하고 성장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걸 이제 가상 공간까지 확장하는 개념으로 계속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를 소개할 때는 저희는 제주에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게 각 지역에 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만은 저희는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거나 보조해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에코시스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생태계라는 것은 처음에 스타트업들을 우선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게끔 인큐베이팅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투자를 통해서 점프업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스케일업을 시키고, 궁극적으로 엑시트를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엑시트의 성과가 다시 재투자로 지역에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모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에서 주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이제 인구가 많은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 많이 창업을 하는데, 제주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는 쉽게 말해서 노는 걸 만드는 회사거든요. 제주도는 연간 1,500만 명이 놀러 오는 관광지예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가장 좋은 테스트 베드고 첫 번째 파크를 만들기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템이 그 제주도에서 핏하게 들어갈 수 있게 어떤 부분들을 마케팅에 좀 주요 놓으셨고 네. 어떤 관광객들을 겨냥하셨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네. 오는 이유가 제주도만의 특별한 걸 경험하러 네. 올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그 다음에 제주도만의 음식, 뭐 이런 제주도다운 그런 컨텐츠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저희는 파크를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그걸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언덕을 모험과 스릴을 통해서 새롭게 체험하는 경험을 제공해드린다. 네. 그래서 저희 파크에서 다운힐 레이싱을 쭉 하면서 내려가면 저 멀리 협재 바다와 비양도라는 섬이 보여요. 굉장히 멋있거든요. 네. 그 다음 피니시 통과하면 차가 이제 고객을 태우고 스스로 운전하면서 자율주행으로 출발지로 올라와요. 올라오는 동안에는 새별오름, 그 다음에 한라산 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저희 그래비티 레이싱이라는 그 경험 안에 잘 담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이제 지금 고객들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만 보고 전시를 관람하는 형태의 경험보다는 직접 체험하는 거를 더 선호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어야 되고, 그 체험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는 사실 레이싱 게임을 현실에 구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레이싱 차량을 네. 직접 운전하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서 아이템을 먹어야 되고 또 부스터 아이템을 네, 먹고 쓰고 뭐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끝나면 앱을 통해서 랩타임 기록, 랭킹, 경쟁자들의 기록과 비교할 수 있게 해주고 네. 계속 도전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981 파크를 또 오기 위해서 제주도로 오시는 분들도 이제 꽤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희가 제주 관광 산업에 저희가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사업 계획에 초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슬슬 발휘가 되고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981 파크 방문객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2020년 7월 달에 예. 이제 정식 오픈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만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예. 지금은 연간 한 50만 명 정도 네네. 수준으로 저희 파크를 방문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많이 오신 분이 맞춰보세요. 몇 번 와서 몇 번 타신 분이 제일 많이 오셨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많이 갔다고 해도 한 5번, 6번일 것 같은데. 네. 30번 오셔서 30번이요? 302회 타신 분이 1등이세요. 와, 이 모노리스의 성공 사례를 보면 이제 센터장님께서도 제주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게 몇 가지 보이셨을 것 같은데 네. 센터장님이 보실 때 제주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좀 배워나갈 수 있다고 보세요? 창조경영 센터가 2015년에 설립이 됐는데 관광을 역시 아이템으로 한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모노리스가 가장 빠르고 또 크게 성장한 제주 스타트업 생태계 자랑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유니크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령 이렇게 지금 해외로 또 일본 시장에서 네.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캐플릭스 같은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실시간 렌트카 매칭 시스템으로 관광 산업을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거 있었고, 다자요 같은 모델들 이런 것들은 그 농촌의 빈집 폐가를 이제 활용해서 그 리모델링해서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면서 또 수익도 추구하는 그런 이제 모델들이 많이 발달을 했고요. 제주의 스타트업이라고 그러면 뭐 관광하고 뭐 감귤 뭐 이렇게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는 조금 본류가 제주를 기반으로 뻗어나가는 테크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테크 기업들이고요. 사실 제주도가 이제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이런 목표를 세우면서 전기차 보급이 이제 초반에 가장 빨랐기 때문에 그 배터리 활용이나 충전 이거 관련된 움직임들이 가장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중에 특히 이제 2019년인가요? 아마 제주가 이제 배터리 충전 그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동형 배터리라든가 이런 이제 시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컨텍이라는 우주항공 분야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센터에서 2018년에 투자를 받아서 불과 4년 만에 이제 상장까지 간 아주 급성장한 그런 스타트업이 되겠는데, 우주항공 분야가 제주가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데이터 수신이라든가 앞으로 있을 민간 위성 발사에서 가장 좋은 입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앞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가파도의 이제 택배 배달 시범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도 제주가 자연의 모든 것을 갖고 있잖아요. 바다도 있고,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도 있고, 그리고 적당한 이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보고 여러 이제 자연 환경 속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데이터를 쌓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981 파크를 개시하신 지 3년 정도 되셨는데 그동안 거둔 성과가 많으시더라고요. 뭐 핵심 사업 모델도 이제 어느 정도 굳히셨고, 뭐 투자 유치라든지 표창 수상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뭐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2014년에 설립해서 5년을 R&D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파크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과 제품들, 뭐 레이싱 차량, 그 다음에 이 테마파크 전체 운영 시스템, 앱, 그 다음에 이 안에 여러 가지 뭐 티켓, 예약, 그 다음에 영상 등등 뭐 많은 이제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 이제 저희가 다 직접 개발하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특허라든가 또 이 브랜드, 상표 이런 것들이 다 IP화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IP를 잘 쌓아서 결국은 우리가 981파크를 뭐 한국에 한두 개 내고 끝낸다 이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도 큰 도시마다 하나씩 내고 그다음에 해외로도 확장해서 주요 도시에는 981파크가 다 들어가게 하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미래와 그 그림을 그리면서 처음에 사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네. 그 R&D를 5년간 하면서도 관련된 특허라든가 IP를 잘 쌓았고 저희가 진출할 국가에 대해서도 특허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오고 있어요. 그때는 먼 미래 갖고 네. 이런 투자를 미리미리 하는 게 네네. 힘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해외 확장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이제 가치로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주에 1호점이 이제 잘 자리 잡고 있고 네. 이제 두 번째 모델을 네. 지금 인천국제공항 앞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 정도에 저희가 착공을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좀 다른 모델이에요. 제주도는 야외에 트랙을 만들고 예.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레이싱하는 야외형 테마파크 상품이면 네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카트라이더나 마리오 카트 같은 레이싱 게임의 현실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 반복적으로 하고 싶고 빠져들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도시에 들어갈 때 그런 도전적인 부분, 이런 반복적으로 즐기고 싶은 부분들은 더 발휘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심형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도시에는 경사진 언덕도 많이 없잖아요. 예, 찾기 힘들죠. 예, 그리고 자연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 네. 평지에 건축을 크게 지어서 그 안에 이 그래비티 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경사진 트랙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고 네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게임성을 더 극대화시켜서 네. 미디어 기술이라든가 예. AR 기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써서 이제 더 게임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모델이 이제 인천공항 저희 2호점 모델입니다. 그러면 야외형과 실내형 두 가지 라인업이 예. 생기게 되면 저희는 글로벌 어떤 환경에도 981파크를 이제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해외 진출 국가들은 올해부터 이제 엔데믹이 시작됐잖아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새로운 관광 콘텐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다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네. 이제 정부에서 그 UAE 경제사절단을 네네네. 구성해서 예. 대통령님이 경제사절단이랑 같이 아부다비에 갔었거든요. 네. 그때 100개 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선정됐는데 저희가 100개 기업 중에 선정이 돼서 네네. 테마파크 기업으로서 아부다비를 방문해서 네. 아부다비 가보니까 981파크를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부다비의 이제 국영 개발 기업과 네네. 같이 이제 981파크를 만드는 입지, 그 다음에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의를 시작했고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더 협의의 진도가 좀 나갈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아부다비 말고도 네.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네. 뭐 다양한 국가들의 이제 981파크를 저희가 잘 공급해보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들, 바이어들을 이제 만나고 있고요. 네. 이런 노력들을 이제 하는 게 기관들이 보기에는 네. 스타트업이 새로운 테마파크를 개발해서 네. 제주도에 그런 모델을 선보이고 예. 인천국제공항에 이제 두 번째 걸 만들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지금 부산은 3호점 하기로 부산시랑 저희가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국내도 확장하면서 네. 이렇게 해외까지 지금 진출하는 이런 시도와 노력에 대해서 네.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10월 4일 날 정부 유공 표창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저희가 이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관광 관광진흥 기여했다는. 유공 포상. 그래서 뭐 그런 큰 상도 받게 돼서 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게 예. 뭐 그렇게 잘못되진 않았다. 우리가 그래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네. 인정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 방향으로 더 열심히 잘 해나가면 되겠다. 뭐 이렇게 느끼고 있는 시기입니다. 대표님 근데 사실 이제 그 테마파크라는 게 네. 부지도 필요하고 R&D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네. 거기 들어가는 관리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자본력이 처음부터 갖춰져 있지 않은 스타트업에게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네. 투자 기관들도 이런 걸 많이 우려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극복하시고 미래안을 제시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사실 뭐 테마파크는 스타트업이 손대기 어려운 영역이죠. 사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도 포기했던 부분이라서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는 뭐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라는 큰 테마파크가 있고 네네. 해외에는 뭐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있는데 사실 다 조단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저희는 제주 981 파크를 만드는데 네. 60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600억이 되게 큰 돈이지만 네. 이 테마파크 산업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혁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그런 전통적인 테마파크 산업에서 추구해왔던 방식, 큰 땅에 뭐 롤러코스터라든가 바이킹이라든가 다 해외 그런 전문 라이드 제조사로부터 사오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뭐 하나에 수백억씩 하는 것들을 20-30개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영화적 IP로 네. 테마를 씌워서 네. 그걸 잘 운영하는 게 테마파크 산업의 어떤 일반적인 일들인데 네. 스타트업은 사실 혁신이잖아요. 예. 그런 걸 다 깰 수 있다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IT 기술을 써서 어찌됐건 트랙도 있어야 되고 차량도 있어야 돼서 그런 것도 저희가 직접 만들지만 네네.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 고객의 레이싱하는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쌓고 네. 그걸 분석해서 랩타임, 랭킹, 영상, 그 다음에 내 경쟁자들이랑 계속 분석하게 하고 경험치 쌓고 레벨업하고 다음 단계로 계속 가면서 도전하고 성장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스포츠나 게임이 가진 굉장히 본질적인 속성이고 네. 빠져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유저들끼리 서로 연결시키면 알아서 커뮤니티가 생기고 노하우를 공유하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IT 산업이 가진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걸 전통적인 테마파크 산업과 잘 결합하면 훨씬 적은 투자비로 네. 훨씬 높은 효율이 나올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기술과 기획과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으로 그 산업을 재해석하고 네. 저희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거. 그래서 저희가 스페이셜 게임 파크라는 새로운 이 장르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전과 시도에 대해서 네. 처음에 저희가 뭐 시리즈 A 단계 때는 네네. 정말 많이 드랍을 당했죠. 네네. 네,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예. 그래도 저런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예. 만약에 저게 진짜 만들어지고 저게 고객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다면 네. 저거는 아주 잘 되겠다 이러면서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시리즈 A 때 저희한테 3군데 VC가 투자를 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인허가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시리즈 B 때 그때는 한 6개 정도 VC가 들어와 주셨고 그걸 가지고 동시에 저희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네. 600억이라는 돈을 벤처 캐피탈 시장에서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에쿼티 쪽은 일부만 조달하고 만드는 돈은 사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또 다른 자금 조달 기법이 네네네. 있거든요. 그 시장은 또 다른 시장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PF 전문 금융사들 또 쭉 만나고 다니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려서 그때 시리즈 B라는 에쿼티와 네. 그 다음에 PF라는 네. 이건 이제 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출을 동시에 이제 잘 구조를 짜서 조달해서 이제 981 파크를 만들게 됐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오픈이 되니까 예. 또 그 다음 라운드인 시리즈 C 때 더 많은 VC들이 이제 투자를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작년에 시리즈 D 라운드까지 네. 이제 마친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IPO 네. 하려고 예.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 아마 비상장 상태로 마지막 라운드를 한 11월 경부터 다음 달부터 하게 될 것 같은데 프리 IPO 라운드를 네네.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모노리스가 제주 창조혁신센터 1호 입주 보육기업입니다. 네네네.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카카오의 담당 임원이었는데 예, 제가 센터장으로 온 건 작년이었고요. 네. 그때 이제 그 논의 과정에 저도 이제 있었었는데 네. 과연 이게 테마파크가 스타트할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2015년이면 이 안에 그 혁신의 요소가 있었던 거죠. 플랫폼적인 요소도 있고 네. AR, VR 네네네. 기술들이 들어가고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필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리고 제주에서 시작한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또 네네. 제주에서 시작해야 될 아이템이고 그래서 테마파크를 실제로 실현하려면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 연결을 해야 될 텐데 네네. 그 연결의 역할을 창경이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네,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참 안타까운 게 네. 이 창경이 직접 이제 그 펀드를 운영하는 투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초기 투자를 못 하셨구나. 못했는데 근데 당시에 제주 창경의 전담 파트너였던 카카오가 네네.
VC 통해서 시드 투자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창경이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였었고 그러면서 시리즈 A, B, C까지 이렇게 쭉 투자를 유치하면서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모노리스의 지난 9년, 8년 이렇게 성장 과정들을 이렇게 쭉 좀 되돌아보면은 제주의 특색을 살린 제주의 자원을 잘 연결해서 꿈같이 보였던 그런 그림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실현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서 이 제주 창업생태계 전체가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인허가나 부지확보 관련해서도 이제 사업을 시작하실 때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센터 쪽에서는 어떤 도움들을 좀 주셨는지. 창경에 입주를 안 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이런 땅을 확보하고 여기에 인허가를 받고 그 거대한 테마파크를 실제 만들어내고 그걸 스타트업이 어떻게 하냐,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시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걸 불식시키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이제 막 창업한 회사가 저희 할 수 있어요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잘 안 믿어주는 거거든요. 특히 인허가 쪽에서는 더더욱더 거기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안전 문제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를 하면서 신용 보강이 됐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무명 선수가 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딸 수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잘 안 믿어주는데 그래도 태릉 선수촌에 그런 느낌이구나. 입주를 하면은 뭐 뭔가 저 친구 잘하는 데니까 태릉 선수촌에서 실력을 갈고 닦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제가 금메달 딸 수 있어요라고 외치면 그래도 믿어주는 거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경에서 뭐 투자자들도 많이 추천도 해주셨고 그다음 입주 공간도 지원받았고 초기에 그런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의미는 뭔가 시장이 저희를 쳐다볼 때 좀 더 믿을 수 있는 부분들, 신뢰가 생긴 부분들, 그게 가장 큰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제주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면 제주 창업 생태계의 특수성이나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좀 간략하게. 단점부터 일단 이야기하면은 서울에서 제일 멀다. 그 광역자치단체로서 인구도 가장 적죠. 섬이라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그 갇혀 있고 뭐 이런 점들이 있을 건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요 시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제일 멀지 않아요. 오히려 제일 가까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제주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지방입니다. 물론 세종시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건 이제 특수한 상황인 거고 2020년 전까지 매년 1만 명씩 증가를 했었거든요. 지금 창의적인 젊은 분들, 또 마음이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제주에 와서 좀 새로운 것을 좀 시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주가 갖고 있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섬이라는 게 좀 폐쇄성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개방적일 수 있고 또 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스트 베드로서 작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게 딱 요 사이즈가 이 앞선 아이디어, 기술들 이런 것들을 딱 실험해보고 여기에서 체력을 다져서 뻗어나가기에 좋은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주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 속에서 그런 기술 기업들이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고 자기 기술들 데이터를 쌓아서 더 큰 무대, 더 큰 시장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적합한 장소, 이런 점들은 창업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일단 장점은 연간 1,500만 명 정도 되는 관광객이 매년 오는 너무 큰 관광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관광 벤처라면 제주도에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만이 가진 특별한 어떤 환경이나 재료들, 아름다운 자연, 그다음 제주에서만 나오는 여러 가지 특수한 재료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사업하는 회사라면 당연히 제주도에 시작하는 게 유리해지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건데 이 70만 명의 인구가 있는 네네. 클로즈드된 네. 환경. 이건 정말 테스트베드로서 최적이에요. 예. 여기서 딱 이제 하나의 어떤 사이클을 만들어내서 그걸 네. 가지고 이제 뭐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큰 이제 도시로 네. 가져가서 이제 스케일업 하면 되거든요. 예. 글로벌로도 가고. 네, 글로벌로도 가고. 네.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회사는 제주도에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질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네. 채용이 좀 어려워요. 난이도가 있어요. 육지에 계시는 분들을 네네. 제주로 이제 이렇게 이주를 잘 시켜와야 되는데 네네. 그러려면 이제 주거라든가 제주도는 또 차 없으면은 못 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찌됐건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이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잘 해주는 게 지자체라든가 예. 창경 같은 이런 기관들이 정책과 제도를 이제 잘 운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잘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제주에서 창업한다는 생각 자체를 네. 사람들이 많이 안 하죠. 많이 안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성공 모델이 많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모노리스 같이. 뭐 그래서 저희도 잘 해야 되는데 센터장님 그 지역 스타트업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네. 투자자들을 만나기 힘들다. 네. 그리고 스타트업 트렌드를 쫓아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센터 측면에서 이런 걸 지원하는 내용들은 좀 없을까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우리는 생태계를 만들어 갔다. 네네. 생태계에서 하나의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투자 부분이거든요. 네네. 적기에 스타트업이 이제 출발해가지고 네네. 흔히 데스밸리라고 그러죠. 그걸 통과한 시점에서 네. 얼마만큼 그 지역에서 자금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 이런 것이 이제 그 생태계의 건강성과 네네. 또 개별 스타트업들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창경으로서는 그런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투자하는 부분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장의 과정 속에서 네. 계속해서 이제 적절한 투자가 들어가고 스케일업의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과제들을 지금 클리어해 나가고 있는데 예. 가령 뭐 올해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팁스의 이제 운영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 지역에서 이제 처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을 이제 팁스 프로그램을 태워서 그러니까 저희 투자금의 적어도 뭐 7, 8배 정도의 네. R&D 자금이 매칭이 되어서 그 처음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까지가 마련이 된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시드머니 투자 사업을 2018년부터 한 5년간 지금 계속 해오면서 네네. 사실 아주 시드 단계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조금씩 확대해서 시리즈 A 좀 전 단계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벤처 투자 펀드도 이제 올해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적어도 시리즈 A에서 뭐 B 사이 정도까지는 예. 그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규모의 펀드를 만들고 스타트업들을 키워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네. 이 생태계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글로벌 진출이에요. 글로벌 네네네. 연결. 예. 이게 이제 로컬에서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궁극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이런 이유도 그냥 예. 요 안에서 머물러라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투자도 받고 체력을 키워서 예. 결국 큰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큰 시장을 나가는데 또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예. 저희가 또 앞장서서 그 연결점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루트를 만들어서 그 루트를 태워서 또 글로벌로 진출하게 만드는 네.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네. 창경이 직접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후속 투자가 붙을 수 있도록 네. VC들을 자꾸 만나게 해주고 네. 이런 연결고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따로 뭐 데모데이를 여신다든지 아니면은 서울로 그 보유 기업들을 데리고 가서 이 VC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시는지 네.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네, 그런 그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베스터스 데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좀 규모 있는 예. 투자 펀드를 갖고 있는 VC들을 저희가 일일이 연락해서 초청을 해서 저희 우수한 투자 기업들, 보유 기업들을 소개를 시키고 데모 데이를 열어서 관심 있는 VC와 이렇게 매칭시켜주고 이런 이벤트들도 계속해서 열고 있고요. 1년에 한 2번 정도 두 번 엽니다.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제주에서 이제 스타트업 위크라고 해서 엄청 크게 하시더라고요.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게
정말 제주의 스타트업들과 네. 또 외부의 여러 가지 창업가들 또 투자자들이 예. 이렇게 만난 접점이 되는 거죠. 예. 네, 거기에서 또 만남이 이루어져서 좋은 스타트업들이 눈에 띄게 되고 투자가로 연결되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생태계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이란 게 서울에 있거나 수도권 중심 안에 있어도 글로벌 진출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럼 지역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고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할지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처음부터 네. 시장은 해외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 뭐 R&D 하면서 특허나 뭐 상표나 여러 가지 IP 등록도 국내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저희가 진출할 가능성 있는 해외는 다 같이 동시에 진행하면서 해서, 왜냐하면 이게 출원해도 등록되는데 또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조차도 네. 9.81 파크라고 지은 이유가 예. 숫자는 네. 전 세계 공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름 하나로 글로벌에 다 들어가는데 무리가 없는 그런 네이밍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런 네. 것들도 한국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기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주에서 테스트 베드로서 너무 좋은 시장이니까 네네. 여기서 이제, 그리고 뭐 1,500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온다라는 건 글로벌에서도 이런 관광지는 없어요. 없죠. 네, 굉장히 탑 클래스 관광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이제 검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유사한 환경으로는 금방 진출할 수 있는 거고, 네. 진출할 수 있다라는 게 아까 그런 준비들이 네. 이미 돼 있으니까. 아.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지원 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네. 이렇게 많은 창업들이 일어나고 저희 보육 기업이 뭐 300개가 넘었어요. 네. 320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 많은 기업들이 물론 뭐 다 글로벌 기업이 될 수는 없겠죠. 다 상장할 수는 없겠고, 지역의 창업 생태계라는 걸 생각할 때는 각종 이제 다양한 층위의 이제 스타트업들이 존재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뻗어나갈 기업,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저희는 투자를 하고 또 투자한 기업들은 제주라는 곳 혹은 이 로컬을 넘어서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게 저희가 여러 가지 길들을 만들고 이렇게 저희가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어서 이제 엑시트를 하게 되면은 네네. 그것이 엑시트를 통해서 회수한 금액을 다시 제주 창업 생태계로 재투자가 되어서 그 저변에 많은 또 이 스타트업들이 또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을 만드는 거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네. 이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 지역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 혹은 제주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주가 의외로 스타트업 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팁스 운영 기간이 됐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때 팁스가 있었으면 훨씬 좋았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뭐 예. 지금은 이제 투자하는 펀드도 많아졌고 네.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이제 상장사도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요즘은 채용 관점에서도 제주에서 근무하는 걸 선호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예, 그래서 제주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도 이제 많이 이제 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제주에서 창업하기가 어렵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에서 창업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강점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제주에서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네, 사실 이제 8년 전에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주에서 문을 열 때만 해도 사실 스타트업이란 용어 자체도 생소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생태계라고 할 게 없었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지난 8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창업자의 의지와 좋은 아이템 그리고 거기에 기술 결합할 수 있는 능력, 인사이트와 의지만 있다면은 이 생태계가 같이 뒷받침해주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이제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용기를 갖고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제주에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기관들
또 지원 시스템들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좋은 스타트업, 좋은 기업들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지방시대 글로컬 유니콘을 키우자 제주편 두 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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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